2005년 11월 용산 장교 구락부는 담배 연기와 소주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목재 벽면에는 역대 참모 총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둘러앉은 장교들의 얼굴엔 술기운과 함께 묘한 흥분이 번지고 있었다. 자, 모두들 잔을 들어보게. 최강호 대령의 목소리가 술자리를 압도했다.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유지한 그는 군 내부에서 철두철미한 기울주의자로 통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눈빛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술잔을 들고 있는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다. 젊은 시절 특전사에서 새긴 것으로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모양이었다. 박서연 중령은 조용히 잔을 들었다. 36살의 그녀는 이 자리에서 유일한 여성 장교였다.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아버지 또한 군인이었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군대의 엄격함과 규율을 몸에 익혀왔다. 오른쪽 광대뼈 아래 옅은 흉터는 과거 특전사 훈련 중 입은 상처였다. 그 흉터는 20대 초반 야간 행군 중 넘어져 바위에 부딪히며 생긴 것이었다. 당시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도 훈련을 끝까지 완주했었다. 주변에 앉은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다. 김태준 소령은 작년에 합참에서 전속되어 온 새내기였고 이민호 중령은 정보자 출신으로 항상 말수가 적었다. 박성우 소령은 평소 농담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모두들 최강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우라는 노래였다. 서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이기도 했다. 가사 한 구절이 귓가에 맴돌았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헤매고 헤맸어도. 그런데 박중령. 최강호가 갑자기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자네 머리카락 말이야.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다. 술잔을 들고 있던 다른 장교들도 모두 움직임을 멈췄다.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잔을 내려놓으며 최강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평소처럼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령님? 군인답지 못해 보이는군. 특히 여자 장교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최강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야. 내 머리카락은 군기 위반이다. 갑자기 최강호가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가방에서 바리깡을 꺼내들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전기 바리깡의 검은 플라스틱 표면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잠깐만요, 대령님. 서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옆자리에 앉았던 김태준 소령과 박성우 소령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군기는 머리끝에서 시작한다고 했지? 최강호의 목소리엔 차가운 악의가 섞여 있었다. 오늘 확실히 가르쳐 주마. 윙윙거리는 바리깡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톱날이 나무를 자르는 소리 같았다. 서연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빗어 올리던 그 머리카락들이 무참히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서연의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최강호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다. 그 시계는 스위스제 고급 시계였는데
대령 월급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었다. 주변 장교들은 어떤 이는 멍하니, 어떤 이는 비웃듯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민호 중령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김태준 소령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박성우 소령만이 희미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승리의 깃발 아래라는 노래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노래는 조롱처럼 들렸다. 이제야 군인답네. 최강호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바리깡을 끄며 말했다. 서연의 머리는 거의 삭발에 가깝게 잘려 있었다. 바닥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서연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내려다봤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주잔을 집어들었다. 잔은 차가웠고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건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서연은 잔을 단숨에 비우고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뒤에서 실실 웃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났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내 만졌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UN 평화유지군 배지였다. 며칠 후면 그녀는 아프리카 파병 부대의 지휘관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것은 한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사례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잘린 머리 때문에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강대교 위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멀리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이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다. 최강호의 오늘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특히 그가 바리깡을 미리 준비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국방부는 아프리카 평화유지군 파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병에는 약 300명의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서연은 뉴스를 들으며 자신의 임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아프리카 파병은 단순한 평화유지 활동이 아니었다.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박정수 중령. 서연의 아버지는 15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으론 훈련 중 사고사였지만 서연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 중에는 미완성된 보고서가 있었다. 내용은 대부분 검게 칠해져 있어서 알 수 없었지만 무기거래와 관련된 단편적인 내용들이 보였다. 서연은 그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SVW 관련 의혹, 해외 파병 루트, 고위층 연결고리 같은 단어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삐죽삐죽 잘려진 머리카락이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모자를 쓰고 기지로 향했다. 기지에 도착한 서연은 파병 준비를 위해 장비 창고로 향했다. UN 파병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니었다.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창고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20년 된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창고는 항상 습도가 높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서연은 파병에 필요한 장비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개인 화기, 통신 장비, 의료용품, 차량 부품. 리스트는 길었다. 하지만 실제 창고에 있는 물품들을 확인해 보니 목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일부 장비는 아예 없었고 일부는 목록에 없는 것들이 있었다.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UN-PKO라는 마킹이 있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SVW-2005-AFR이라는 코드였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SVW. 아버지의 보고서에서 본 그 단어였다. 상자를 열어보려던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에 무얼 하고 있나, 중령? 돌아보니 최강호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보였지만 목소리엔 평소의 위압적인 톤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다. 파병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런가. 최강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그 상자는 파병과 관계없는 물건이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걸. 서연은 최강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더욱 궁금해졌다. 창고를 나서며 서연은 몰래 그 상자의 표시를 기억해 두었다. SVW-2005-AFR.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였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다. 미완성 보고서에 검게 칠해진 부분들 사이사이에서 비슷한 코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SVW-2002, SEA, SVW-2003EUR. 패턴이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정민 소령은 현재 정보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관학교 동기로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 중 하나였다. 서연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정민아, 혹시 SVW라는 코드 들어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정민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그 코드를 봤어? 그냥 궁금해서. 혹시 아는 거야? 서연아, 그런 건 함부로 물어보는 게 아니야. 특히 전화로는. 정민의 목소리가 급하게 낮아졌다. 내일 만나자. 혼자 와. 시내 카페에서.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확신했다. 분명 뭔가 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강변북로의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대안 쪽 아파트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서연아, 정의는 때로는 위험한 것이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다음 날 서연은 정민을 만나기 위해 시내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머리카락이 어색하게 잘린 모습 때문에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카페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으로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정민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연아, 대체 어떻게 그 코드를 알게 된 거야?
서연은 어제 창고에서 본 상자에 대해 말했다. 정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SVW는 정민이 커피잔을 들고 마신 후 말했다. 스페셜 웨펀 벤더의 줄임말이야. 군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거래 코드지. 무기거래? 응. 하지만 이건 정당한 거래가 아니야. 군 고위층 일부가 해외 파병을 이용해서 무기를 빼돌리는 거래야. 뒤에 숫자는 연도, 마지막 문자는 지역 코드.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AFR이라면 아프리카, 그리고 자신이 곧 파병될 곳이었다. 그런데 서연아, 이 일에 왜 관심을 가지는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보고서에 대해 말했다.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중령님이 설마 그 일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이야? 당시에도 SVW 관련 사건이 있었어. 어떤 장교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하지만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사건은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 서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서연아, 지금 이 일을 파헤치는 건 너무 위험해.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몰라. 특히 최강호 대령은 최강호와 관련이 있다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SVW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지. 게다가 그 뒤에는 더 큰 인물들이 있을 거야. 서연은 어젯밤 최강호가 보인 반응을 떠올렸다. 그가 그 상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다. 정민아, 나 아프리카 파병 가는 거 알고 있지? 응, 그런데 그게 왜? 내가 파병 지휘관이야. 만약 거기서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정민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아,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너무 위험해.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야 해.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딸로서의 의무야. 정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혼자 하면 안 돼. 나도 도울게.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창고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정민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상자를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다. 상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안에는 무기 부품들과 함께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문서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랍어로도 되어 있었다. 문서들을 살펴보니 아프리카 각국의 반군 조직들과의 거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국군 파병 부대를 통해 무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나 희귀 광물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문서들을 촬영했다. 플래시를 끄고 조심스럽게 찍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서연은 재빨리 문서를 제자리에 두고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다른 장비를 점검하는 척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들어온 사람은 창고 관리병이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로 평소 성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중령님,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파병 장비 최종 점검이야. 내일 출발하니까. 관리병은 의심스럽다는 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창고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프리카에서 반드시 이 불법 거래의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간단한 짐을 쌌다. 아버지의 사진과 미완성 보고서, 그리고 자신이 촬영한 문서 사진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민이 찾을 수 있도록 암호를 걸어둔 USB에 모든 정보를 저장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산책하던 길이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강변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요. 파병 출발을 하루 앞둔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기지를 돌아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진실을 밝혀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감각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등 뒤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는 없었지만 시선이 느껴졌다. 서연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기지 내부의 조경수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그림자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가 밝게 비추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길 옆 숲으로 뛰어들었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고 몇 명의 사람들이 뛰어내렸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들이 들렸다. 놓쳤다.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숲을 뒤져보자. 서연은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손전등을 든 3명의 남자가 숲속을 수색하고 있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의 밝은 불빛이 나무들 사이를 이리저리 비추고 있었다. 박중령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아프리카에 보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밤 처리해야 해. 사고로 만들면 돼. 훈련 중 추락사로.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아버지처럼.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제 확실해졌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숲은 어둡고 축축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메웠다. 서연은 과거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침묵 이동법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발끝으로 낙엽을 조심스럽게 밟고 나뭇가지를 피해서 움직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놀던 기억이 도움이 되었다. 숨소리도 최대한 죽이고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추적견을 데려올 생각인 모양이었다. 서연은 더욱 빨리 움직여야 했다. 개의 후각으로는 쉽게 추적당할 수 있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신호가 약했지만 연결은 됐다. 정민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해. SVW 관련해서 쫓기고 있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책상 서랍 확인해. 암호는 아버지 생일. 메시지를 보낸 후 서연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위치가 추적될 수도 있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에 섞여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지나갔다. 서연은 더욱 몸을 낮추고 움직였다. 이쪽이야. 발자국이 있어. 한 명이 소리쳤다. 서연의 발자국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서연은 더욱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산에 다니며 배운 산행 기술이 도움이 됐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진짜 추적견을 데려온 것이었다. 서연은 작은 개울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개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물소리가 발걸음 소리를 감춰주었다.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1시간 정도 후 추격자들의 소리가 완전히 멀어졌다. 서연은 큰 바위 뒤에 숨어 잠시 휴식을 취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몸이 떨렸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잘려진 머리카락 때문에 목이 시렸다. 그때 최강호의 말이 떠올랐다. 내 머리카락은 군기 위반이야.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자신을 압박하려는 첫 번째 경고였던 것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엔 상처가 났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기지 근처 공중전화에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서연아, 괜찮아? 메시지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괜찮아. 하지만 계획을 바꿔야 해. 파병은 연기됐어. 뭐라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명령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어. 다른 지휘관이 대신 가게 됐다고. 서연은 상황을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아프리카에 보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아마 지난밤의 실패 때문일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이 부패한 거래를 반드시 막을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파병이 연기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표면적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은밀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정민의 도움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정민은 정보사 내부에 신뢰할 만한 동료들을 통해 SVW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최강호를 비롯한 몇몇 고위 장교들이 지난 5년간 체계적으로 무기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거래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유엔 본부에서 한국군 파병부대의 무기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조사단의 한국 측 연락관으로 지정됐다. 이상하네. 정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하필 서연이를 연락관으로? 아마 내가 원래 파병 지휘관으로 예정됐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건 기회야. 서연은 유엔 조사단과 함께 아프리카 파병 현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2006년 2월 서연은 유엔 조사단과 함께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비행기 안에서 조사단장인 스웨덴 출신의 라르센 대령을 만났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군인으로 수많은 국제분쟁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였다. 박중령, 이번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르센이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심각한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의혹입니까? 한국 파병부대의 무기가 정당한 경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평화유지 활동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것이었다. 혹시 정민이 도움을 준 것일까? 18시간의 긴 비행 끝에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적도 근처의 뜨거운 태양 아래 텐트로 이뤄진 유엔 평화유지군 캠프가 펼쳐져 있었다. 한국 부대는 캠프의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캠프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각국의 부대들이 구역을 나누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중앙에는 유엔 본부 텐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박중령, 우리는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라르센이 말했다. 모든 무기고와 장비를 점검하고 관련 문서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서연은 한국 부대 지역을 둘러보았다. 대체 지휘관으로 온 이현우 대령은 긴장한 표정으로 조사단을 맞았다. 그는 서연과 같은 기수 출신이었지만 평소 교류는 많지 않았다. 캠프 내부를 둘러보며 서연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무기고에는 공식 장부보다 적은 수의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 장교들은 조사단을 보는 시선이 불편해 보였다. 특히 보급 담당 장교들의 표정이 어색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최강호가 갑자기 캠프에 나타난 것이었다. 헬리콥터를 타고 온 그는 긴급 상황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파견되었다고 했다. 박중령, 오랜만이군. 서연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대령님께서 왜 여기에? 유엔 조사에 협력하기 위해서지. 우리 부대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 최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서연은 최강호의 진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서 캠프 주변을 수색했다. 공식 무기고 외에 다른 저장소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프리카의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캠프 외곽 약 1km 지점에서 위장된 지하 벙커를 발견했다. 출입구는 관목들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엄청난 양의 무기와 탄약이 저장되어 있었다. AK-47 소총, RPG 발사기, 박격포,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한국군이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다양하고 위험한 무기들이었다. 그리고 벽에는 거래 내역이 적힌 문서들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역시 여기 있었군. 돌아보니 최강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M1911 자동권 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다. 대령님, 이것은 내가 15년간 공들여 만든 네트워크야. 최강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다. 내 아버지 때문에 한 번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도 잘 넘겼지. 서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군요. 죽였다고? 그냥 없앰을 뿐이야. 방해가 되니까. 최강호가 비웃었다. 박정수 중령은 너무 고지식했어. 군의 정인이 뭐니 하면서 기어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정리한 거지. 이제 끝났어요. 모든 증거를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사라질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 특히 야간 순찰 중에 말이야.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차량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헬리콥터 소음도 들렸다. 한국군 박서연 중령, 유엔 평화유지군입니다. 응답하세요. 라르센 대령의 목소리였다. 서연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자
수색을 시작한 것이었다. 최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젠장.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강호에게 달려들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격투술이 발휘됐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총성이 울렸다. 탄환은 천장에 박혔다. 둘은 바닥에서 뒹굴며 격투를 벌였다. 최강호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강했다. 하지만 서연의 분노는 더 강했다. 아버지의 복수심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여기요. 지하 벙커에 있어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몇 분 후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벙커로 들어왔다. 최강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서연은 무기들과 문서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것이 불법 무기 거래의 증거입니다. 한국군 일부 장교들이 파병을 이용해 현지 반군들과 무기 거래를 해왔습니다. 라르센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유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사흘 후 아프리카 평화유지군 캠프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다. 유엔이 한국군 파병 부대 내 불법 무기 거래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의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서연은 국제 기자회견장에 섰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짧게 잘려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당당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박서연 중령입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한국군 내부에서 벌어진 심각한 부패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졌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지난 5년간 일부 한국군 고위 장교들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악용해 불법 무기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현지 반군 조직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와 희귀 광물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최강호가 직접 시인한 내용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최강호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이 사건을 조사하려던 박정수 중령을 살해했으며 저 역시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국에서도 생중계로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서연의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전우들이. 하지만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어받아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라르센 대령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유엔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국제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서연 중령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강호는 이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관련된 다른 장교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군 개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홀로 캠프 밖으로 나왔다. 아프리카의 붉은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사바나의 바람이 뺨을 스쳤다. 휴대폰에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국방부에서는 서연의 용기를 치하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군 정화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청와대에서도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다. 정민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온 국민이 내 용기에 감동하고 있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해냈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겠죠.
며칠 후 서연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다.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다. 중령님,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의는 때로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군인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2006년 8월 서연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군 내부 감찰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이었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도 했다. 축하해, 서연아. 정민이 진급 축하 자리에서 말했다. 이제 정말로 군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시작은 했지. 서연의 머리카락은 다시 길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단정하고 자신감 있게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강호는 국제군사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련된 다른 장교들도 각각 중형을 받았다. SVW 네트워크는 완전히 해체됐다. 한국군 내부에는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한강대교를 걸었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길이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한강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유엔 본부에서 온 것이었다. 박서연 대령님께 이번 아프리카 평화유지 작전에서의 공로를 인정하여 유엔 평화 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 내부 정화 노력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바로 서연과 같은 나이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만큼 강해졌어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강변북로의 자동차들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짧게 잘린 머리카락을 만지며 생각했다. 그날 최강호가 내 머리카락은 군기 위반이라며 잘랐던 그 순간이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 굴욕이 있었기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제 서연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군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고 후배들이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휴대폰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후배 여성 장교에게서였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적기 시작했다. 정의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한강 위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었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이제 그 보고서는 완성됐다. 아버지의 정의가 딸에 의해 이어진 것이었다. 검게 칠해진 부분들도 이제 의미를 잃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군기는 머리끝에서 시작한다고 하셨죠, 최 대령?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군기는 권력이 아니라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밤바람이 불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제 그 머리카락은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자유의 상징이었다. 서연은 한강대교를 건너며 미래를 생각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군 내부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고 후배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특히 여성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올바른 군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도시의 불빛들이 한강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다. 내일도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작은 꽃집을 발견했다. 이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다. 내일 아버지 묘소에 갖다 드리기 위해서였다. 내 머리카락은 군기 위반. 그 말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 정의로운 결말을 맞았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1년 후 서연은 국방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주제는 군 윤리와 정의였다. 강의실에는 미래의 장교가 될 생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서연이 강단에서 물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군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생도가 질문했다. 만약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정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서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국립현충원의 조용한 언덕 위에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를 위해 살다. 서연은 그 글귀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을 이어받아 완성하겠다고. 하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고 서연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멀리서 군가가 들려왔다. 새로 입대한 신병들의 훈련 소리였다. 그들 중에는 미래의 훌륭한 장교가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군대에서 복무하게 될 것이었다. 아버지, 오늘도 후배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버지의 정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주변의 태극기들이 펄럭였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다. 잘했다, 딸아. 정말 잘했다. 서연은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런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였다. 묘소를 떠나며 서연은 다시 한번 돌아봤다. 아버지의 묘비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같은 꿈을 꾸다 떠난 동료들의 묘비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정의를 위해 살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서연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례를 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정의에게 바치는 경례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의롭게 살겠다는 다짐의 경례였다.
국립현충원을 나서며 서연은 미래를 생각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군 감찰 업무도 있고 후배들과의 상담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정의를 믿는 후배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정민에게서였다. 서연아, 내일 신임 장교들 교육에서 특강 부탁받았어. 내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괜찮을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아버지 이야기도 함께 해줄게. 정의는 이어져야 하니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인의 존재 이유였다. 한강을 지나가며 서연은 다시 한번 그날 밤을 떠올렸다. 최강호에게 머리카락을 잘렸던 그 굴욕적인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내 머리카락은 군기 위반. 그 말은 이제 서연에게 자랑스러운 기억이 되었다. 그 말로 시작된 여행이 결국 정의를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이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의 여군 대령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자란 상태였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정의를 위해 싸운 그 기억이.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로 군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그런 군인 말이에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루에도 정의를 위해 일할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내 머리카락은 군기 위반이라며 시작된 긴 여행이 이제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정의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었다. 영원히. 서연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계속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미래의 후배들과 함께. 이 땅에 이름 없는 수호자 그녀처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